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0월 7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2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92%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이제 하락폭에서 크게 올라가지 못한 채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2% 가까이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816포인트로 코스닥도 여전히 최근에 올라갔던 높이 대비해서는 좀 이제 많이 떨어진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도 2408포인트로 겨우겨우 이제 2400포인트를 지키고 있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특히 3260억을 또 코스피에서 이탈을 시키면서 꾸준히 코스피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17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지만 이 연휴가 끝나고 10월 11일부터 또 한번 매도세가 이어지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각각 1800억, 그 다음에 580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동안 연일 매도하던 것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 그죠? 기술적인 반등 차원에서 저가 매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두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계속해서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고 바닥 라인을 좀 형성하는 듯 하지만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봉을 띄우지 않은 채로 지금 이제 상단을 눌리는 방향으로 계속 줄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단식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하락폭을 메우기 위해서는 지금 코스피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 이유 자체가 미국에 대한 국채금리 상승과 그 다음에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금리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미국의 국채금리가 좀 안정화가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이렇게 변동성을 보일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떨어져서 계속 이제 2100포인트, 20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일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금리가 금리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시간에 따라서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금리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저금리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금리를 빠르게 올리기 시작하고요. 지금은 이제 고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코로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때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추가적으로 이제 더 올리지는 않을 확률이 높겠지만 여전히 이 금리는 높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이제 떨어져도 이제는 코로나 이전처럼 금리가 초저금리로 내려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시장이 얼마나 이 고금리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서 봐야 되고요. 그런 체력에 따라서 증시에 대한 그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유출, 그다음에 유입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이전보다 펀더멘털이 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최근에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 흐름을 좀 보았을 때는 9월 18일부터는 지금 꾸준히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많이 빠져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썩 지금 상황을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 상황이 이 유출이 계속 지속이 되는지를 좀 주목을 해서 보겠습니다. 3,2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지금 한 3일 정도 해가지고 1조 가까이 유출이 되었고요. 기관 투자자는 1,700억 매수를 했는데 일단 1,700억이 이제 뭐 잠깐 금융 투자 쪽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뭐 전체적인 반등이 들어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이 열리는 걸 보고 좀 분위기를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241선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바닥을 좀 형성하고 있지만 워낙 이제 낙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 2% 가까이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그림상으로는 여전히 이제 이 21선과의 갭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를 때도 이제 빨리 올라간 만큼 내릴 때도 이렇게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코스닥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술주 위주로 모여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포인트를 넘었던 그 시점을 도달하지 못한 채로 지금 눌러졌는데 일단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경기 침체라는 신호 자체가 이제는 제조업에 대한 침체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아이템을 제외한 우리가 이제 기대감으로 부풀려졌던 그런 아이템들이 서서히 이제 기대감들이 축소가 될 거고 그런 상황 속에 주가들이 거품이 이 버블이 형성되어서 좀 뻥튀기가 되었던 부분들이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지금 상황 속에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크게 떨어질 것이고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타이밍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는 양매수 들어왔지만 이틀 정도 아직까지는 지수는 크게 회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다음 주, 이번 달 내내 아마 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45일 뒤면은 또 미국의 디폴트 이슈가 불거질 거고 내년에는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도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이슈들을 통해서 이 증시가 오르락내리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간밤에 다우와 나스닥 반등을 했습니다. 0.87% 상승했고 나스닥은 1.6% 올라가면서 아시아 증시는 떨어지면서 마무리되었지만 마지막에 이제 금요일 저녁에는 유럽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는 좀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시장이 좋은 분위기로 다시 조금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월요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도 한번 더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이제 급등을 하다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았고요. 다행히 상단을 뚫고 아주 급하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긴 했지만 1600원까지 1360원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떨어지면서 1349원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상단 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일입니다. 네, 그런 것들 좀 꾸준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어제 증시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유로톡스 1.5% 수준, 그 다음에 미국 증시는 1.8%까지도 이렇게 올라갔던 모습이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는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을 보게 되면 WTIU 국제유가가 지금 8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94달러 수준에서부터 꾸준히 떨어져가지고 지금 단숨에 82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이런 것이 저는 굉장히 이 시장이 비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유가가 추석 연휴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2주 정도 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가 자체가 96달러에서 82달러로 이렇게 며칠 만에 떨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실제로 이제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금액들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들이 요동을 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는 지금 8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연가스를 보게 되는데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3.3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원래 이제 2.8달러, 2.9달러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번에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그 겨울에 대해서 난방비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계절이 왔고요. 그렇게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천연가스가 18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4.795% 거의 4.8%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전히 이제 높습니다. 4.8%까지 치솟았고,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듯 하면서 다시 N자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기준금리는 지금 동결이 되고 다음 달 이 11월 달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80%에 달하는데 이 미국의 국채금리, 그러니까 시장금리는 오히려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정체적인 그런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단기 수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투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의 국채 가격조차도 흔들림이 크다라는 점이고, 그만큼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이런 지표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하루하루를 분석해서는 이 흐름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보았을 때 그 기준금리, 아니, 국채금리까지 도달을 한 상황이라서 국채금리가 여기서 더 치솟는지, 혹은 이제 국채에 대한 가격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좀 국채 가격이 반등하고 국채금리가 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디폴트 이슈도 사실 일단락이 좀 되었고 그런 기준금리도 동결될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기에는 이 국채금리가 너무 급하게 오른다. 비관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비하면 지금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너무나도 비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그리고 무겁게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시장 분석 끝냈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90원 하락해서 0.58% 하락했고요. 15,44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에 대한 움직임이 큰 반등 없이 고점 대비해서 계속 떨어지다 보니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렇게 눌러지는 모습이고요. 관련 테마들이 사실 조금 반등했지만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조금 떨어졌지만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 나머지 종목들도 큰 변화 없이 금요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증시 전체가 눌러지다 보니까 같이 눌러지는 형상이고요. 이 시간의 거래도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도 줄어들어 있고 크게 지금 의미가 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하는 타이밍이 오면 반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까지는 우리가 조금 버티고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거래량은 217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전날보다 훨씬 떨어졌죠. 그래서 계속 또 거래량이 줄어가지고 210만 주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고점 이 피크를 찍고 거래량을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릴 때는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뜨리고 그 다음부터는 1% 내외로 이렇게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주가를 떨어뜨립니다. 그 패턴이 굉장히 유사하고 그 패턴을 만들어내는 수급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 전체는 이미 이제 바닥을 깨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평소에 횡보를 하던 그런 박스권 안에 여전히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저점 16,000원 수준에서 반등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조금 이탈을 했고요. 이전 저점까지도 지금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5,000원까지도 열어둔 상황 속에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해서 증시 분위기가 어떨지를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같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 지금은 주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 동안 올랐다가 또 떨어졌는지, 이게 크게 중요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올라갈 확률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인지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 증시 전체 분위기가 좀 개선될 때까지는 천천히 좀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 수급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18만 9천 주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47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양매도가 진행이 되었고, 기관 투자자는 금융투자가 6만 1000주를 매수를 했고요. 보험 4만 5천 주 매도, 투신이 4만 4천 주, 연기금 투자자가 5만 5천 주를 매도하면서 뭐 조금씩 이 투신 보험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크게 많은 물량 아니고 이전에도 뭐 조금씩 매수했다가 매도하는 패턴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연기금 투자자도 이렇게 매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전에 매수했던 양이 워낙 많아서 지금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이 7% 이상이라고 제가 예측을 했고요. 공시가 나지 않았지만 이미 7% 이상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이제 매집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모펀드가 좀 이제 많이 매도를 했고요. 사모펀드에 대한 이 매도세가 또 이어지는지 확실히 이런 펀드 같은 경우는 증시에 대한 분위기를 눈치를 좀 보면서 움직이는 편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송이 불거졌을 때도 사모펀드 쪽에서 좀 물량이 많이 쏟아졌었는데요. 이미 그 소송은 미국 법원에서 연방법원에서 각하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을 방문할 때 워싱턴 선언, 그다음에 뭐 이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이슈, 그다음에 각하 이슈, 네, 뭐 그런 이슈들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동안에 결국에는 주가는 평균적으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21선, 5일선, 61선, 241선이 결국에는 모여있는 이 상황이 되었고요. 5일선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올려서 조금 올린다면 주가를 올린다면 5일선이 올라와 주면서 이 부근에 이제는 주가가 모두 모이게 됩니다. 이평선들이. 그래서 확실히 이제 곧 수렴 구간이 만들어질 텐데 이 파동에서 이제 큰 상승을 한번 줄 것인지 아니면 하방으로 한번 때릴 것인지 그게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 분명히 이제 그 움직임을 위해서 그런 명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명분이 어떤 명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좋은 쪽의 명분을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좀 살펴볼 거고요. 일단은 이번 주는 하방으로 좀 진행이 되었지만 다음 주는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잔고가 1080만 주까지 증가를 했고요. 전날 대비해서는 한 80만 주 가까이, 90만 주 가까이가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이렇게 주가를 끌어내릴 때 미국에 대한 국채금리 급등으로 증시 전체가 떨어질 때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늘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죠? 어제자로 이제 거래되었던 1 공매도 거래도 43만 주로 전체 거래량이 210만 주인데 1 공매도 거래가 43만 주였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20% 수준이고요. 계속해서 공매도를 활발하게 치고 있다. 전체 거래량에서 공매도 비율을 줄이지 않고 계속 늘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1 공매도 비율도 좀 잠잠해져야지 확실히 이제 공매도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늘도 보시면 지금 10월 5일자까지밖에 안 나서 15.5% 수준이지만 이미 이전 데이터를 보시면 20% 수준입니다. 20% 이상 지금 공매도 비율이 늘어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차장고는 10월 6일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체결이 118만 주로 또 대차장고가 늘었습니다. 상환 대비해서는 지금 체결량이 계속 최근에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만큼 대차 잔고도 같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60만 주까지 대차 잔고가 증가를 했고요. 최근 대비해서는 좀 많이 증가를 한 편입니다. 그래서 한 800만 주 가까이 지금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는 언제 이제 피크를 찍고 떨어질지 한번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추정 물량은 47만 주에서 30만 주로 이렇게 조금 더 매수가 전환이 되었는데요.
최근 며칠 동안은 계속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조금 더 많이 매도를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매수로 좀 끌어들이면서 집계로는 실제로는 매도량이 줄어드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매도를 이어가는 것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12.65%까지 보유를 줄인 상황이고 12.7% 수준에서 이제 좀 이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했는데 그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매도를 조금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전에도 공매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던 그 자료를 이렇게 또 오늘 날짜까지 적용을 시켜가지고 정리를 해봤고요. 이 그래프는 외국인 보유 수량과 외국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제 외국인 보유 수량이고요. 주가가 이제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주가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 이때가 블록딜을 발표하고 주가 급락을 할 때 그 가격대이고요. 그 뒤로 이제 횡보하는 그림을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그 동안에 외국인 보유 수량을 확인해 봤을 때 자, 블록딜 이후에 이렇게 외국인 보유 수량이 쭉 줄어들면서 주가가 같이 떨어지게 되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량을 늘릴 때 서서히 주가가 올라가면서 최근에 이 움직임을 비교해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매도를 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좀 이제 일치하는 모양새가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더라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주황색을 제가 주가로 이렇게 왼쪽으로 갖다 놨고요. 공매도 수량 파란색으로 오른쪽으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아까 그렸던 거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공매도 잔고를 보시면 이제 블록딜 한 뒤에 공매도를 확 늘립니다. 그래서 1,400만 주, 1,500만 주 수준까지 공매도를 늘렸다가 다시 줄이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올해 초까지는 사실 이 공매도 잔고와 주가가 뭔가 이 연관성이 있게 움직인다라고 보기에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자, 제가 이 줄을 그어놓은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어느 순간부터 주가가 올라가면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수량이 줄어들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상환이 진행되어서 공매도 잔고 수량이 공매도가 늘어나서 공매도 수량이 늘어납니다. 공매도 잔고가 상환이 되어서 줄어들면 주가가 올라가고 공매도가 늘어나면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굉장히 대칭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매도가 한번 뚝 떨어졌다가 이제 400만 주 수준까지 떨어졌었는데요. 그 공매도가 최근에 급하게 늘어나가지고 1000만 주까지 다시 늘어난 상황입니다. 1100만 주 수준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 주가는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한번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었다가 상환되는 그 기간 동안에도 주가가 그대로 영향을 받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대칭으로 형성이 된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것이 어떤 걸 말해주냐면 공매도 잔고에 의해서 공매도에 의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네. 주가 움직이는데 공매도 영향이 적지 않다,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이어서 외국인 보유 수량이 지금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공매도가 외국인 보유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외국인 보유 수량이 지금 이제 왼쪽 주황색 그래프고 공매도 잔고가 이제 오른쪽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외국인 투자자와 공매도 수량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 주가는 이 제가 100일 전에는 크게 뭐 연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공매도 잔고 수량과 외국인 보유 수량은 이미 블록딜 이후부터 데칼코마니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블록딜을 하고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공매도를 활용해서 보유 수량을 늘렸다가 줄어들었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면 외국인 보유 수량이 줄어들고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면 외국인 보유 수량이 늘어나고를
반복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매도를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활발하게 활용하는 동안 주가가 계속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주황색 그래프를 보게 되면 외국인 보유 소량이 이 블록딜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쭉쭉쭉 이제 상승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은 1,200만 주 수준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저점을 이제 점점 높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공매도를 상환하면서 보유 수량을 늘렸을 때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지금 외국인 보유 수량이 블록딜 수준까지 다 회복을 한 상황이고, 이게 이제 공매도를 활용해서 움직였다고 한들 일단은 실 보유 수량이 늘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제가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이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제가 스케일을 동일하게 일부러 외국인 보유 수량을 전체적으로 낮춰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상대적인 수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거의 국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폭과 외국인 보유 수량이 줄어드는 폭이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늘어나는 폭과 이 공매도 움직이는 폭이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지금 밴드가 한 1,000만 주 수준에서 1,200만 주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이번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매도 잔고가 적절하게 늘어났다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 이전에 보여줬던 그 패턴이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번에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번엔 특히 공매도를 활용하기에 명분이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외국인 보유율이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적절하게 이렇게 한 1,000만 주 정도 줄이면 보유를 다시 높였던 외국인 투자자에서 이번에 외국인 보유율이 크게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 중에 이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장을 조금 더 전체적으로 보고, 이 외국인 투자자와 공매도 잔고 수량은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더라,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실보유량을 얼마인지 우리가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 보유 수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제 늘어나는지를 주시를 해보면서 이렇게 공매도에 대한 분석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활발해서 주가 움직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가두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미 이제 이 증시에 대한 흐름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모두 이 흐름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시장에 대한 밴드를 적절하게 지켜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서 주가가 계속 눌러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눌러지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공매도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주가를 아주 급락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 아래로 내리기 위해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수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를 횡보를 시키느냐, 그런 상황 속에 그 외국인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어떤 것이 있으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흐름 속에 이제 이런 밴드를 활용한 이 차익 실현이라든지 혹은 공매도 상환 금액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혹은 그런 상황 속에 두산에너빌리티의 물량을 계속 모아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그 증거 중에 하나로 기관 투자자, 연기금 투자자가 보유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5%대에서부터 7%까지 지금 이제 지분을 서서히 늘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 분위기가 개선이 된다면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다시 턴어라운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번 그 상황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산 지주사가 최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는 지금 이제 따상, 그죠? 2배 가까이 주가가 올라가지고 시가총액이 3조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두산 지주사는 지금 반대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주사를 포함하는 그 자회사 가치가 높아지면 지주사에 대한 가치가 같이 높아져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두산이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로보틱스 때문에 두산이 떨어졌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또 저가 매수가 계속 이제 박정원 회장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정원 회장과 박지원 회장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회장이자 이제 두산그룹의 부회장이 지분을 유사하게 들고 있습니다. 박정원 회장이 좀 많이 들고 있는데요. 박지원 회장도 적게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지분이 유사하다면 또 이 경영권 싸움에서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박지원 부회장이 이렇게 또 14억 원치를 매수를 하고 그 부녀도 같이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룹 회장이 이렇게 직접 자사주를 매수를 한다는 것은 지배력 강화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가가 낮다라고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 그 아래 기업들도 뭐 크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 속에 분명히 반등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사우디 얘기입니다. 사우디가 원유 증산에 대해서 용의가 있다라고 미국 정부에 이제 통보를 했고요. 아까 제가 이 영상 전에 국제유가가 96달러 수준에서 82달러까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 급락이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유 증산이 만약에 이 유가가 너무 높으면 내년에 내릴 의향이 있다, 이건 거고요. 내년에 내린다는 것은 원유를 이제 증산하겠다는 거죠. 근데 올해까지는 계속 이 감산을 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우디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올해 높은 국제 유가에 의해서 사실 본인들이 볼 수 있는 이득을 다 봤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옴시티의 그 신규 건설 등이 이제 올해 발주가 본격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발주들이 이제 다 진행되고 나면 내년에는 이제 국제 유가가 떨어져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이 이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우디가 지금 계속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핵 관련해서 이 IAEA와 협력을 하면서 직접 이제 사찰을 받겠다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개선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조차도 지금 이제 이 사우디 쪽에 핵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수 있다까지 얘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중동 상황이 굉장히 미국 쪽에 유리하게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본다면 사우디가 이렇게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이 우리나라 원전과 지금 중국 원전 2파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나라 쪽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꽤 높아진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핵심 포인트들이 미국의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겠지만 의회에서 이제 분명히 반대가 나오겠지만 그런 상황을 지금 타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우디 쪽에서도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이전에 사우디와의 그런 앙숙 관계보다는 많이 유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우디가 어느 정도 미국과의 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만약 이제 사우디를 밀 수 없는 것이 그 반대에 이제 중국이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사우디를 이제 끌어들인다면 사우디는 이 중동 쪽이 패권이 이제 중동 쪽의 패권이 중국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되어서 아마 선택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한수원이 참여한 바탄 원전이
이름이 이제 3년 내에 가동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바탄 원전은 이렇게 건설이 진행되다가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던 원전인데요. 그 중단되었던 원전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화되어서 그 시설을 교체하고 새로 이제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 한수원이 측정했을 때 10억에서 20억 달러 수준, 그래서 한 2조, 3조 가까이 든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는데, 필리핀에서 지금 이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다 보니 이 바탄 원전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3년 내에 가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곧 필리핀에 대한 바탄 원전에 대한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이 발주가 나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것도 조만간 좀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필리핀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 견적을 맡긴 것을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의 이 원자력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네, 우리나라에 대한 우방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이 공사를 맡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바탄 원전은 추가 소식이 나온 대로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웨덴 쪽에서도 지금 이제 원자력법 개정안 발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스웨덴 정부 내부에서 원자력을 이제 늘려야 된다. 원래 스웨덴이 탈원전 국가였는데 그걸 이제 깨버리고 우리도 원전을 늘려야 된다. 그 이유는 앞으로 이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다른 이 매체를 찾다 보니 원자력 쪽으로 다시 회귀를 한 것 같고요. 이 스웨덴 쪽에서 이제는 단순히 이제 내부 목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의회에 그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회부되기 전에 10월 18일까지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이 개정안에는 신규 원전 부지 범위와 범위 확대, 그 다음에 SMR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올해 내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럽 전체에 이런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유럽 국가들이 지금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었죠. 그래서 이전에도 8달러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그런 이 가스에 대한 이 생산이 가스에 대한 에너지 비중이 높았던 그런 국가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한전이 지금 적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그 원자재 원유 가격, 그죠? 그다음에 가스에 대한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가스 가격이 2달러 수준에서 다시 3달러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올 겨울도 그런 에너지에 대한 대란이 또 예상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에너지에 대한 추세 전환이 가속화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상황 속에 이런 신규 에너지 플랜트들이 계속 검토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유리한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경기 침체보다도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에너지가 당장 이제 급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보다도 이 경기 침체 속에 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케일사의 SMR을 이제 루마니아 규제기관이 인허가 기반 자료를 승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다호주 이외에 지금 이제 루마니아 쪽의 사업을 이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그런 미국 내에 규제 승인이 하나 더 나야 되죠. SMR에 대한 용량 증가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설계 요청을 했는데 그 이제 곧 발표가 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호기 이후에 이제 2호기, 3호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승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차례 이제 승인이 나고 나면 아이다호주에 완벽하게 이제 미국 뉴스케일 파워에 SMR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루마니아라든지 폴란드 등 이런 제2, 제3의 국가에 수출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일까요? 지금 이제 간밤에 뉴스케일 파워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고요. 이전에 없었던 이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1200만 주, 1400만 주까지 거래량이 터졌고요. 그동안 주가가 15달러 수준에서부터 4.47달러까지 정말 이제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졌었는데요. 요게 이제 스펙주와 합병해서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지분 가치 희석에 의해서 좀 주가가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고, 최근에 이 기업에 대한 투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 유상증자와 유사한 그런 추가 주식 발행을 한다라고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보았을 때 좀 과도하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관심을 받아서 5.75달러까지 단숨에 1달러가 올라가는 상황이었고요. 22%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천연가스 가격 급등과 그다음에 이제 저가 매수가 이렇게 같이 박자가 맞으면서 급등을 한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 년을 기다렸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것보다도 앞으로에 대한 세상이 에너지가 필수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의 에너지 수요보다 훨씬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 집중을 한다면,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진 기술들에 집중을 해본다면 확실히 기다려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시장에서 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